지적재산권과 교역과의 관계를 다자적으로 규율하는 이제 협정이 트립스 협정인데, 뭐 상품 서비스 교역 이외에 이제 지적권에 관한 각종 국제 교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다자 조약을 만든 거죠. 지적재산권이 뭐냐 하는 건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뭐 이렇게 트립스 협정 자체가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와이포라는 그 국제기구가 있죠. 거기 컨벤션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지적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리터리나 아티스틱한 사이언티픽 워크스, 그럼 주로 카피라이트에 해당되겠죠.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퍼포먼스, 퍼포밍 아티스트, 포노그램 앤 브로드캐스트, 이런 건 주로 그 저작이라는 것이, 카피라이트라는 것이 요즘에는 뭐 이런 움직이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낸데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저작 인저권이라고 그래요. 네이버링 라이트. 그래서 카피라이트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거고, invention in all field of human endeavor. 저거는 주로 패턴트가 해당되겠죠. 어떤 인간이 이렇게 인벤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탄생한 그 내용을 보호해 주는 거죠. 뭐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도 비슷하고, 그죠? 패턴트가 주로 보호해 줄 테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라이트를 또 별도로 보호를 해줍니다. 트레이드마크, 이런 거는 어떤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 명칭이나 하나의 그 마크 자체를 그 업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무단 도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영업상에 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마크 자체를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린 각종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마크가 탄생하면 사람들이 그 마크를 보고, 아, 저 마크를 단 제품은 상당히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그거를 처음 시작한 업자가 그걸 도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유명한 마크인데, 그러면서 그걸 또 비싼 값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니까 그 마크 자체를 그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범위에 속하는 거죠.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테고, 트립스 협정 자체가 이 내셔널 트리트먼트 조항이나 MFN 조항이나 이런 비차별 대우 원칙 자체를 이렇게 인코퍼레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그 like product 간에 또 like service 간에, like service provider 간에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확대 적용돼서 지적재산권을 이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 그 내셔널 간의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거나 외국인이 갖고 있다, 그걸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외국인 간 갖고 있는 지적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뭐 내셔널 트리트먼트 오블리게이션이나 MFN 원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예외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외들이 이렇게 많이 규정돼 있어서 게트 상의 그 비차별대 의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예외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예외의 주로 내용들을 보면 열심히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납니다. 지적권 관련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 원론 수준의 시험 안 냅니다.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기존의 그 지적권 각 분야별로 이런 다자 협정이 제법 있어요. 페리스 협정이나 뭐 버른 컨벤션이나 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 각종 그 차별 대우나 뭐 이런 거를 용인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비차별 대우를 해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종 협약상의 그 차별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비차별 대우 의무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각종 이런 기존 협정상의 그 예외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인데, 뭐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읽어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 상당히 궁금할 수도 있는데, 뭐 기존의 협정 지적권 관련 보호 협정에 보면은 뭐 이런 상대방 국가에서 비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거를 그 회원국들이 동등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종의 상호주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기본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정도나 이런 거를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가의 지적권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만큼만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 상대방이 뭐 조금 보호하는데 내가 협정상의 어떤 주어진 그 보호 의무를 fully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호주의 체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WTO 협정은 그 상호주의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비차별 대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 협정상에 있는 상호주의 그런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MFN이나 NT 의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존 협정상의 그 예외들은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은 굳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그 다자통상협정 체제의 여러 가지 원칙 속에 한번 넣어본다면은 나름대로 그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지적권 분야에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스탠다드 프린시플 속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비차별 대우 의무도 비록 예외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차별 대우 의무도 깔고,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지적권별로 최소 보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제 공통의 어떤 최소 보호 수준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니멈 스탠다드 프린시플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미니멈 스탠다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카피라이트의 경우에는 50년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피라이트 홀더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물론 보호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죽어도 죽은 다음 50년 동안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제가 쓴 책의 그 로얄티를 제가 받아요. 그거를 제가 계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또는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본적으로 받아요. 내가 쓴 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50년간은 내 상속자가 그 로얄티를 받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내가 책을 쓸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과 내 손주까지 50년이면 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는 후손들에게 그게 이익이 간다면 내가 책을 한 권 쓸만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호해줌으로써, 그 카피라이트를 보호해줌으로써 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창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작물들이 나오겠죠. 그럼 인류에 공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호를 해주면. 물론 이제 50년이라는 게 두 세대죠. 25년 해가지고죠. 자기와 자식과의 나이 차이가 한 25년 될 테고, 그 자식과 또 그 밑에 있는 자식은 한 25년 될 테고, 그 정도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작의 유인이 생긴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세대라는 게 50년이 아니고 사실 70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아니고 70년을 최소한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그 생각이 좀 많이 퍼져요. 그래서 70년 보호체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주로 지재권의 어떤 그 로얄티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 주로 서구 선진국이죠. 미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는 70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미니멈 스탠다드가 70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주도해서 체결하는 각종 그 FTA나 이런 데 보면은 그 70년이 기본 미니멈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도 70년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자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립스 협정은 50년을 깔고 갑니다. 물론 뭐 70년 체제가 너무 그 서구주의적인 일방적인 뭐 경향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그 견해도 있고 뭐 디즈니라는 그 월트 디즈니가 창출한 각종 그 카피라이트들이 있죠. 미키 마우스도 있고 뭐 캐릭터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영화도 만화 영화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월트 디즈니가 이제 죽은 지가 50년이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70년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디즈니의 어떤 그 로얄티 수입을 계속 20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서 70년 보호 체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견해도 있어요. 뭐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형성되고 저렇게 형성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인터레스트 그룹이 있겠고. 근데 너무 한쪽의 얘기만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고 믿게 되면은 생각이 너무 고정되게 돼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저런 요인도 있는데 아무튼 국제적인 추세는 50년에서 70년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이미 70년 체제로 갔어요. 그래서 50년이 맞느냐 70년이 맞느냐 이걸 너무 뭐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간의 투쟁 그렇게 보면은 너무 시각이 제한되게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트레이드마크스는 그 어떤 사인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마크를 창출한 건데 그 마크 자체가 가치를 지니게 되면 그걸 아무나 도용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현혹당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러면서 뭐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회사가 딱 마크를 달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산된 거면 상당히 품질이 좋겠네. 돈을 비싸게 주고 사겠죠. 그럼 나중에 그 품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MS라는 마크스의 그동안 쌓아올린 그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을 구별해 줘야 되겠죠.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트레이드 마크는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카피라이트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썼거나 자기가 창출한 그 창작물에 대해서 그 창작의 결과로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다 등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트레이드 마크라는 건 상당히 영업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마크가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의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했으니까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주면은 7년간 보호를 해줘요. 7년 동안 그 마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을 원하면 그
트레이드마크 홀더한테 허락을 받고 돈을 주든 뭐 어떻게든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맡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7년 후에는 다시 리뉴얼을 하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마크가 조건이 트립스 협정 15조이랑 이런 데 보면은 그 visually perceptible 해야 돼요. visually perceptible 하지 않은 마크는 등록을 안 해도 등록제도 인정 안 해도 미니멈 스탠다드를 충족한 거기 때문에 트립스 협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반드시 visually perceptible 하지 않아도 어떤 트레이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운드라든지 센트라든지 테이스트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트레이드마크로 보호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니멈 스탠다드를 좀 높여야 된다. 저런 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견해들도 많이 나와요. 한미 FTA 이런 데 보면 저런 것까지 다 보호하게 돼 있어요. well-known marks는 추가적으로 이제 보호가 되는데 굉장히 누가 들어도 저명한 그런 마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코카콜라다, 아우디, 오토모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well-known 마크이기 때문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조 2항 같은 데를 여러분이 트립스 협정 읽어보면 반드시 유사한 제품에 쓰이지 않는 그런 마크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우리가 아는 그 소프트 드링크죠. 근데 코코아라는 다른 제품에 그게 쓰이면서 코코콜라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저게 코카콜라하고 뭐 연관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에 사용할 때 보호한다. 그런 조건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보호가 돼요. 예를 들면 아우디 오토모빌을 아우디 TV라는 제품에 이렇게 쓰면서 아우디라는 마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아우디는 자동차에서 하는 거 다 알죠. 그럼 TV라는 걸 아우디라고 불러도 뭐 저게 아우디에 생산될 거라고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사용 못해요. 아우디라는 well-known 마크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일반적인 트레이드마크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될 때 그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을 때 소비자의 혼동이라는 걸 요건으로 보호가 되는데 well-known 마크는 소비자의 혼동이라는 그 가능성이 없을 때도 절대적으로 보호가 돼요. 그 밖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나 지오그래피컬 인디케이션이나 패턴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니멈 스탠다드를 설정하고 있는 게 트립스 협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말한 대로 50년 보호 체제가 카피라이트인데 70년 보호 체제로 한미 FTA는 이렇게 이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미 FTA 보면 저자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70년간 죽어서도 보호를 하는 체제로 이렇게 갔고 또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드릴 게 이 moral righ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립스 협정 자체는 카피라이트를 보호하지만 moral right이라는 거는 그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예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될 미니멈 스탠다드는 없어요. except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oral right을 보호할지 말지는 그 나라가 국제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호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 moral right이라는 거는 여기 버른 컨벤션에 써 있다시피 자기의 창작물을
명예를 좀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스토션하거나 뮤틸레이션하거나 모디피케이션 하는데 반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인호라는 그 작곡가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박혁것의 당군부터 시작되나? 당군, 박혁것의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세종당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그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위인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린애도 따라 부르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 무한도전에 이렇게 여러분 무한도전 이거 많이 봤죠? 지금도 하나? 이렇게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 그러면서 개그맨들이 막 그 노래도 똑같이 하면서 딱딱딱 하면서 이제 100개를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막 따라 불렀는데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박인호 작가가 이건 moral right 위반이다. 남의 허락도 없이 내가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희화화 해가지고 개그의 소재로 삼고 이러면서 이제 제소를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moral right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게 사회 이슈가 됐었어요. 물론 판례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중간에 세틀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을 얼마 주고 타협을 했는지 하여튼간에 세틀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에 뭘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컴백홈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면 그냥 화면만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들어오면 되니까. 저렇게 저 노래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알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음악도 거의 유사해요. 상당히 좀 희화화 해가지고 내일조차 없었어. 내겐 점점 더 크게 돌아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마침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타락에서 엮은다고. You must come back home. 따나간 마음보다는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따나간 마음보다는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나를 완성하겠어.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 더 들어볼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서태지가 좀 열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런 그 남의 노래를 창작의 결과로 탄생한 노래를 이제 레퓨테이션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를 object할 권리를 인정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소송을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 가수 내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상대로 한 건 아니고 그 한국 그 음악 저작료 협회인가 그런 데다 그걸 상대로 소송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컴백홈 저것도 음반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떴기 때문에 그 저작료를
협회에서 저 모창 가수한테 지불했거든. 응? 계속 여기저기 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쟤한테 그 돈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 협회를 상대로 서태지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건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태지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10여 년 전 넘은 것 같은데 한 2억 6천만 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소송을 그 비용을 지불하라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 2억 6천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모럴라이트 인정하고 있는 나라고 저런 식으로 카피라이트의 보호의 그 수준이 미니멈 스탠다드가 그 트립스 협정보다 더 강하게 보호할지 여부는 그 나라가 선택하는 거고 트립스 협정은 모럴 라이트까지는 의무적으로 보호하라는 식의 미니멈 스탠다드는 세팅하고 있지는 않죠. 그 구조 2항에 보면 익스프레션을 보호하는 게 카피라이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무슨 여러 번 케이스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막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해설을 해줘요. 근데 그게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딱 듣고 저 참 훌륭한 아이디어군.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논문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익스프레션을 했어요. 페이퍼를 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못 받아요. 그건 여러분이 창작물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뭐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뭐 어떤 모 교수가 뭐 어떤 제자의 무슨 논문을 카피한 게 아니고 뭐 어디 중복 게재 뭐 해가지고 뭐 게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그 제자가 논문 쓸 때 그걸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코멘트 해주잖아요. 지도해주면서 그걸 아이디어를 막 준 건데 그걸 제자가 이제 먼저 논문을 썼겠지 코트 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가 그걸 다시 쓰게 되면 그게 교수가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도 사실은 코트하는 게 예의죠. 남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빌려왔으면 그걸 자기 것처럼 쓰면 안 되고 사실 코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쓸 때 사실은 침해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아이디어까지 보호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수집이 곤란하죠. 익스프레션을 해야 하면은 누가 먼저 익스프레션 했는지가 딱 나오는데 아이디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구두로 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호해주는 건 상당히 그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픽세이션이 있어야 카피라이트이 보호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 같은 게 있는데 그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ermanent or temporary storage까지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permanent storage 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호가 되고 temporary storage 하는 경우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저장의 경우에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그 보호의 요건을 상당히 그 낮춥니다. 이 때문에 저작자에게 좀 유리하게끔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로 뭐 어떤 그 영상물 같은 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호스트 컴퓨터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그 내용이 퍼머넌틀리하게 스토리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허락 없이 했으면. 그런데 퍼머넌트가 아니고 템포러리 스토리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다운로드 형태가 아니고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운로드가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영상물이 램이라는 데 이렇게 남아있다가 컴퓨터를 끄면 사라지는 거죠.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드디스크로도 완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램이라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입법료에 따라서는 한미 FTA처럼 이 카피라이트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각종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할 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뭐 스트리밍만 했는데 내가 무슨 저작권 침해냐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은데 이 최근에 맺는 미국류의 FTA에서는 상당히 그 픽세이션을 요구하지 않아요. 트레이드마크라는 거는 맥손이라는 그 석유 회사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는데 이게 트레이드마크예요. 엑손이라는 트레이드마크예요. 자기들이 뭐 이름도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파란색도 그리고 하얀색 자기들이 이제 아비트러리하게 이렇게 마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트레이드마크로 보호가 돼요. 레지스트레이션 하면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서제스티브한 마크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선라이즈 해가지고 상당히 그 회사가 뭐 이렇게 떠오르는 기업인 것처럼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서제스티브 마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립티브 마크를 만들 수 있죠. GE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회사를 이렇게 디스크립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마크가 있는데 어떤 마크든 간에 그 회사가 만들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버드와이저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버드와이저가 아마 미국 비어 중에서 아마 베스트셀링이죠. 글로벌 베스트셀링 비어인데 코로나하고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팔리는 비어인데 맛은 별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부드버라고 하는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원래 그 마크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버드와이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체코의 이게 랭귀지인데 제가 체코 말을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버드와이저를 체코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맥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왔었는데 수백 년간. 근데 이제 미국이 뭐 새로 건국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맥주가 좀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버드와이저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이게 트레이드 마크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것과 이거죠. 이게 트레이드 마크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드버가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했다. 글로벌리. 그러면 이게 침해죠. 소비자의 침해 혼동 가능성이 없다. 그럼 얘가 먼저 레지스트레이션 했더라도 침해는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이 아마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뭐 이러는데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간에 트레이드마크의 보호가 요즘에는 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런 것까지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FTA 같은 데는 n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이렇게 돼서 시각적으로 perceptible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크도 다 보호가 되는 걸로 미니멈 스탠다드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MGM이라는 영화 회사의 마크가 이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여러분이 영화를 뭐 수시로 보겠지만 뭐 여기서 앉아서도 뭐 핸드폰으로 보고 뭐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세대는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화 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TV에 그것도 매 주말에 그 밤 10시 반인가 11시인가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저 사자 울음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 하면은 그냥 저기 주말의 명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궁금했던 영화가 막 시작이 되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운드 마크예요.
반드시 저 마크 자체가 MGM이 아니고 저 소리, 사적 울음소리 하면서 저게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와 그 visually perceptible한 마크의 혼합 형태의 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불독의 울음소리를 하면서 뭘 시작한다. 무슨 방송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트레이드마크의 침해냐 아니냐? 어떻겠어요? 침해일 확률이 높죠. 상당히 침해일 확률이 높아요. 비록 이걸 개로 바꿨더라도 계속 상당히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HP의 특정한 그 프린터, 토너 같은 걸 사러 가면 HP 그 마켓에 가면 특정한 그 토너 앞에 가면 레몬 향이 딱 나게 돼 있어요. 레몬 향이. 그게 상당히 알려진 그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특정한 토너의 냄새 상표예요. 그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특히 뭐 시력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효과가 있죠. 또 사운드 마크는 또 블라인드나 이런 사람에게 또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보호해 줘야 되죠. 한미 FTA 체제 하에서는 뭐 이런 거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떤 일정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마크인데 이거 어때요?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구찌죠. 구찌가 아니고 이것도 다르죠. 이것도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 이것과 상당히 연관을 지을 수 있겠죠. 언뜻 보면 자세히 봐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혼동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침해예요. 이 때문에 identical or similar 마크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일으키는 행위 해당이 되죠. 웰known 마크는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없더라도 아우디 TV처럼 무조건 보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우디라는 이름은 TV에다 붙일 수 없어요. 허락을 받지 않는 한. Geographical Indication이라는 것은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어떤 그 지리적인 로케이션의 독특한 특성이 그 제품의 퀄리티를 좌우하도록 그 특성을 관리해 온 경우에 그 지리적 특성 자체를 하나의 마크로 사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런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허락을 맡아야 돼요. 보르도라는 게 워낙 유명한 그 와인의 GI예요. 그래서 보르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은 허락을 맡아야 돼요. 뭐 스코치 위스키, 스코치 이것도 스코틀랜드의 그 지명이죠. 여러분이 스코치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위스키이기 때문에 그 맛이 있고 퀄리티가 높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알코올릭 베버리지에 스코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뭐 파마산 치즈 뭐 이런 거 다 아이다호 포테이로, 뭐 비스마디 라이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캐시미어 지역에 나는 파시미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석 녹차나 뭐 서귀표 감귤 이거는 좀 큐리어스해요. 혹시 여기 제주도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표 감귤 그러면 정말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으면 저 GI를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 아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는데 서귀포 사람들은 계속 이걸 주장을 하는데 GI라고 잘 모르겠어요. 와인이나 스피릿에 대해서는 23조에 보면은 그 소비자를 미스리딩하거나 unfair competition에 해당될 경우가 아니라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와인이나 스피릿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조건적인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와인이나 스피릿이 아닌 다른 거는 소비자를 미스리딩하거나 unfair competition에 해당될 경우에 보호가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션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GI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에요. 제 의견은.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독특한 게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마크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좀 듀비였어요.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뭐 그게 해당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많이 등록이 돼 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독특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뭡니까? 청양고추나 그죠? 이런 거 다 인정될 수 있겠죠. 청양고추 정도. 여기 보면은 뭐 보석녹차 이런 거라든지 상당히 그 횡성한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이천 쌀이라든지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요건 자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조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국내법적으로 이런 지리적 표시 등록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GI라는 건 그런 거예요. 패턴트라는 거는 그 새로운 발명품이어야 되고 그게 산업적인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제품뿐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도 패턴이 가능하고 최소한 20년간을 보호해 줘야 돼요. 이 때문에 패턴트를 그 인정받으면 20년간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종의 독점적인 그 권한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만약에 그 제품을 제조해서 출시하려면은 그 패턴트 권한자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뭐 로얄티를 준다든지 그렇게만 해야 되죠. 이 때문에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패턴트를 보호하는 거 외에 어떤 그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시급한 전염병이 도는데 외국 그 패턴트 홀더인 그 제약회사가 그 패턴트 라이트를 갖고 있어서 그 의약품을 반드시 그 사용해야만 그 전염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패턴트 그 라이트 홀더가 반드시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또 정부가 어떤 다른 업자를 지정해서 네가 카피해서 빨리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패턴트 라이트를 이렇게 침해할 수는 있어요. 퍼블릭 유스의 익셉션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그 뺏으면 안 되고 정당한 그 시중 그 비용은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카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페어 마켓 밸류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27조 지금 말한 그 지금 말한 그 익셉션이 31조에 있는 거죠. 그 우리가 compulsory licens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이센싱을 원래는 패턴 홀더가 계약에 의해서 다른 업자에게 이렇게 라이센싱을 주면서 그 같은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는데 compulsory licensing 제도에 의하면은 그 원래 패턴 라이트 홀더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일정한 공공 목적에 의해서 compulsory하게 라이센싱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하나의 패턴 라이트의 하나의 그 예외죠. 그 31조인데 31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죠.
그걸 충족한 다음에 compulsory license를 실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7조 3항에 보면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하면서 A, 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패턴 라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나 동물의 그 치료 방법이나 진단이나 어떤 surgical 수술 방식 이런 거는 의료 방법에 관한 내용들은 아무리 인벤션이고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커빌리티가 있더라도 패턴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외고 B에 보면은 plant and animal other than microorganis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을 만들었다든지 새로운 동물을 만들었다든지 미생물을 제외한 그런 경우는 패턴 라이트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체를 창출했다 이런 그 패턴 라이트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은 inventive step이 있고 capable industrial application이 있고 새로운 거일 경우에는 패턴을 부여해야 돼요. 20년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른 업자가 그거를 그런 인벤티브 스텝을 카피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런 걸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굉장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발명을 하게 되면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카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그 사용의 대가가 발생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인벤션의 유인이 많지 않고 또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유용성이나 뭐 효과성이 이런 걸 입증한 상황에서 이렇게 발명한 그 제품 그거를 남들이 손쉽게 카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면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20년 정도는 그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서로 페어하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니멈 스탠다드를 최소 20년 보호로 설정한 거죠. 뭐 이 패턴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 불공정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내가 열심히 뭐 인벤션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남들 카피하려고만 하고 이제 인류의 그 발전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20년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 좀 줄여야 되느냐, 뭐 더 오래 보여야 되느냐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패턴 시스템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패턴의 그 보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패턴 라이트 상당히 중히 여기고 있고 트레이드 마크도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이 보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년이라는 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패턴의 그 권리를 20년간 인정하는 대가로 패턴을 이제 신청할 때 자기가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모든 그 관련 정보를 이렇게 공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패턴 오피스에서 그걸 딱 받고 그걸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발명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게 다 이렇게 공지가 되고 그 대가로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딱 지날 시점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손쉽게 카피를 만들어서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그 대가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반드시 패턴을 통해서 자기의 그 창작 발명의 효과를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패턴이 싫다 그러면은, 왜냐면 공개해야 되니까, 그럼 패턴 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지만 그 비밀을 잘 보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럼 영구히 자기는 그걸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시크릿 형태로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나 이런 코카콜라의 그 콜라를 만드는 그 기술이라 할까요? 뭐 그 방법이라 할까요? 뭐 그거는 파텐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고, 비즈니스 시크릿 형태로 그 회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콜라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콜라 싫어하니까. 펩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코카콜라하고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코카콜라만의 그 독특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시크릿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공개가 싫다면, 아니면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면 공개를 하고 20년 동안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립스 협정은 구조가 각 지식재산권별로 보호의 기간이나 뭐 요건이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미니멈 스탠다드를 정해서 다자적으로 그 최소한 그거를 보호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인포스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미니멈 스탠다드를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트립스 협정의 조항들은 저기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대로 인포스먼트 시스템의 미니멈 스탠다드를 이렇게 리콰이어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민행정적인 보호 절차나 구제 절차를 만든 조항들, 그리고 어떤 보호를 그 침해 당한 사람이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 이렇게 판결을 통해서 뭐 침해를 했다, 그 판결이 나면 보호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미 뭐 다 카피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이제 보호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를 신청했으면 provisionally 또 보호 조치를 좀 취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가하 보전 조치나 이런 걸 또 취해야 된다는 그 또 규정들도 있고, 또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소송에 져가지고 그 배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미 다 국내에서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보더에서 커스텀스 보더에서 그 패턴이랑 이런 거를 카피라이트나 이런 걸 침해한 제품을 이렇게 압수한다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보더 메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고, 또 형사처벌 절차나 이런 거를 또 마련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그 각종 그 미니멈 스탠다드를 딱딱 설정해 놓은 게 인포스먼트 차원에서 나머지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트립스 협정은 그런 식으로 substantive한 right 측면에서 스탠다드 설정하고 procedure한 enforcement 시스템 측면에서 또 미니멈 스탠다드 설정한 협정입니다.